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을 겪으신 걸까요?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흔하게 읽었던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주인공과 비슷한 팔자를 타고난 아이였어요. 왜 있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로 시작하는 노래 속 신데렐라처럼 말이죠. 저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돌이 지나자마자 집을 나갔대요. 남들은 다 저를 엄마 없는 애라고 불쌍해했지만 사실 저는 기억도 나질 않아 엄마가 없다고 해서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집을 나간 엄마가 이해가 됐거든요. 저 같아도 이런 집구석에서는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 사고만 치는 알코올 중독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입만 열었다 하면 막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이야 먹고 사느라 바빠서 다 집을 나가기야 했지만 당시에는 삼촌하고 고모까지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부터 작은 사업을 하셨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보증을 잘못 써서 다 망했대요. 그때 마침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할머니는 아버지가 잘못해서 다 날려버린 걸 가지고 애꿎은 엄마를 구박하셨나 보더라고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모를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게 다 엄마와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툭하면 제 앞에서 저까지 싸잡아서 엄마 욕을 했어요. 못난 년이 기껏 낳은 게 딸년 하나 낳아놓고는 남자가 사업 좀 망했다고 자식 새끼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 이런 나쁜 년 같으니. 할머니,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엄마 집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해.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저 모양이니까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 이게 다 아빠 탓이라고. 어릴 때는 할머니가 욕을 하면 그냥 욕먹었어요. 제 속을 뒤집으러 한 번씩 집에 오는 고모나 삼촌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구박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런데 핏줄이 어디 가나요? 물려받은 거라곤 지랄 맞은 성격만 그대로 물려받았는걸요. 제가 불쑥 자란 만큼 할머니도 많이 늙었어요. 힘 떨어진 할머니 앞에서 저는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엔 기술도 금방 배워서 돈도 제법 벌어왔다는데 옛말에 개버릇 뭐 못 준다고 하잖아요. 원래도 술에 관해서는 사고를 많이 치던 사람이었는데 사업 망하고 엄마까지 집을 나갔으니 그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수시로 쳤습니다. 일일이 다 말하기도 힘들 만큼 사건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드셨는데 그럴 때면 술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갈 데도 없으면서 항상 택시를 탔죠. 정신도 없는 상태로 택시에 올라타서는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집 나간 엄마 이름만 시끄럽게 불러대며 무작정 거기로 가자고 했대요. 그럴 때마다 택시기사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도 대부분의 기사분은 집 주소를 묻거나 집 전화번호를 물어서 어떻게든 집 근처라도 데려다 주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종종 화가 난 기사분은 아버지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생은 제가 다 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 당시에 위치 추적 앱은커녕 핸드폰도 없었을 때라 정말 생으로 아버지를 찾아다녔죠.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해서 지금 택시를 탔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시기만을요. 만약 택시 아저씨가 연락이 오거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면 제가 찾으러 돌아다녀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어린애가 굳이 그 야밤에 아버지를 찾아 나갔냐고 하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말고는 아버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제게 나가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다가 도둑을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항상 현금으로 받은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오셨는데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몇 번이나 봉투를 잃어버리고 오셨거든요. 그나마 그 돈이라도 없으면 저는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랑 먹을 것도 없으니 아버지 일당은 제가 지켜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쪽팔리지만 저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물론이고 경찰서도 가봤어요. 아버지 모시러요. 이런 것까지 말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당시에는 다들 먹고 사기 힘드니 별일이 다 있었죠. 지금에야 사방에 CCTV가 있어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뻑치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들이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들고 뒤에서 사람 머리를 치고는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더 나쁜 놈들은 지갑까지 훔쳐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퍽치기를 당해서 지갑을 2번이나 잃어버리셨어요. 저는 한편으로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을 당했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또 하나 더 신기한 건 저런 일까지 당하고서도 술을 끊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경찰서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서에 계신데 보호자가 한 분 오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밤마다 울리는 전화가 무서웠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쳐서 오는 전화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할머니를 깨워 함께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에게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가 수습 못할 사고를 쳤을까봐요. 할머니와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지구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할머니는 기가 찼어요. 지구대 안에 의자에 아주 다소곳하게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불을 뺏어버렸습니다. 이놈 새끼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어? 안 일어나? 아이고, 이게 뭐야? 바지는 왜 홀딱 벗고 있어? 아버지는 도대체 바지는 어쨌는지 팬티만 덜렁 입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 인상을 잔뜩 구겼죠. 그러자 경찰관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만취하신 상태로 경찰서 앞에서 행패 부리시다가 갑자기 바지에 소변을 보셨어요. 정말이지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했으면 집에나 곱게 올 것이지 굳이 지구대에 들어가서 사고를 쳤어요. 경찰관에게 엄마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경찰들이 그만 돌아가시라고 제지를 하니 경찰관 멱살을 잡고 막 때리려고 하셨대요. 그러고서 경찰서 기물까지 건드려서 이것저것 깨트리기까지 했더군요. 지구대에서 소란까지 피웠으니 경찰들은 집에 연락하고 유치장에 넣어뒀대요. 그런데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여기저기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길래 경찰관들이 말렸더니 그냥 그대로 유치장에 소변을 싸버렸다네요. 정말 제 아버지이지만 질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할머니도 더는 어머니 탓도 제 탓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자기 아들이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장남이라는 놈이 가정도 건사하지 못하고 저런 한심한 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미역국을 먹었어.
할머니 그만해. 아버지 저 모양인 거 이제 알았어? 난 진작 알았는데.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벌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버지 좀 잘 챙겨줘.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나가서 돈을 벌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돈 있는 집에 시집이나 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답이 없는 집구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골 촌구석이라고 해도 저는 제 팔자를 잘 알았어요. 이 동네에서 돈 좀 있는 놈한테 시집 가봐야 뭐합니까? 우리 집구석 엉망진창인 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어차피 시집 가봐야 괜히 친정일로 무시나 당하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 게 뻔했어요. 받은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번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할머니가 차려준 밥 먹고 컸잖아요.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았든 받은 것이 있었으니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악착같이 일했어요. 동네에서 좀 벗어난 시내에 커다란 마트가 새로 들어와서 저는 곧바로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집에서는 워낙 멀어서 마트 주변의 작은 하숙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할머니는 난리가 났죠. 계집애가 발랑 까져서는 무슨 사단을 내려고 혼자 집을 나가 살아. 할머니 말 까먹었어? 넌 그냥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니까. 할머니, 내가 얌전히 있으면 누가 벌어서 먹고 살 건데. 아버지 이제 아예 일 거의 안 나가고 매일 집에서 술만 퍼마시는데 내가 월급 받아서 다 할머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하고. 근데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주 영영 이 집에는 돌아오고 싶지 않게 만들더군요. 제가 취직해서 집을 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게 행패를 부렸어요. 그날도 어디서 먹고 들어왔는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죠. 저도 다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저를 벽이며 바닥이며 연신 던졌어요.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그만하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죠. 이년 이거 지 엄마 닮아서 하는 짓 똑같은 거 봐.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뭐? 대가리 좀 컸다고 개집년이 집을 나가? 아버지는 무슨 이제 더는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밉고 싫어도 제 핏줄 제 부모이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책임지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도 더는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더군요. 아버지,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설마 엄마라는 사람한테도 매일 이렇게 했어? 술만 먹으면 밀치고 때렸냐고. 그래, 내가 때렸다. 네 애미라는 년이 아주 맨날 속을 뒤집길래 내가 아주 제대로 혼내줬지. 그랬더니만 결국은 새끼까지 버리고 도망을 가대. 자식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하냐. 짐승만도 못한 건 아버지예요.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이년이 감히 어디 아버지한테 그딴 소리를 해.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니까. 지 엄마 닮아서 하는 짓이 아주 그대로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나 아버지 개차반 피 물려받아서 완전 나쁜 년인 거 할머니가 제일 잘 알지? 나 다시는 할머니도 아버지도 안 볼 거니까 나 절대 찾지 마.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다 어차피 할머니 업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저렇게 키워놓은 할머니 잘못이니 할머니 책임이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일은 모두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최대한 밝은 척 열심히 일만 하며 지냈어요. 시작은 마트 판매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많이 미숙해서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럴 때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은 제게 텃세를 부렸어요. 이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일도 못한다는 소리 듣는 거야. 요즘같이 개나 소나 다 대학 가는 시대. 이 촌구석에서 대학도 못 갔으면 얼마나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게. 너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 고작 20살짜리가 공부도 안 하고 돈을 벌러 나왔니? 그런 게 제게 통할 리가 있나요?
구박이라면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아서 이미 단련된 만큼 단련된 멘탈인데 쉽게 무너질 리가 없었죠.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 재미없게 뭐하러 가요? 요즘 세상은 뭐라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제 걱정 말고 언니들 걱정이나 하세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지금부터 일해서 돈 벌면 금방 모으겠지만 언니들은 지금부터 모으면 노후 준비 아니에요? 언니들도 처음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잡아먹으려고들 달려들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건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제 앞에서 난리를 쳐봐야 저보다 험한 인생은 안 살아봤을 테니까요. 나중에는 저를 괴롭히던 언니들은 다 나가고 저만 정직원이 됐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일은 할수록 재미있었어요. 오래 일하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나중에는 가족처럼 지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날의 과거는 잊고 어느새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전에는 항상 저는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엄마는 나를 버렸고 아빠는 개차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면 어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가 스스로 잘 만들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그로부터 몇 년 동안은 저는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뒤치다꺼리하며 할머니 눈치 보고 사느라 애초에 없었던 제 취향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뒤늦게 찾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연애도 했어요.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과 제빵 등등 시간 나는 대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는 연애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사람이었어요. 잠시 직장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온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됐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나와서 서울에 있는 남자친구네 집까지 인사도 다녀왔어요. 다행히 남자친구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저희 집 사정을 아시고도 반대하지 않으셨죠. 부모야, 내가 골라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누구를 탓하겠어. 네가 지금까지 고생이 아주 많았겠다. 그래, 우리는 절대 사람 조건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까지 혼자 많이 외로웠을 텐데 우리랑 같이 잘 지내보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을 조금이나마 기대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도 좀 풀리나 싶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다시 뜻대로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땐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지어서 신이 나를 미워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부모와 환경은 제가 선택하지 못했으니 불행해도 그러려니 하며 참고 살았어요. 언젠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다짐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선택한 결혼도 꽝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지난 어린 시절만큼이나 끔찍했어요. 제 결혼 생활은 그냥 삽질 그 자체였죠.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속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속은 거였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이 쉽지만은 않았으니 남편과 시부모님을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분들이었어요. 전형적인 동화 속 악역에 딱 어울리는 분들이었죠. 남편 앞에서나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천사 같은 분들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들을 너무 착하게만 키웠더니 애가 측은지심이 이렇게 강해. 아무리 그래도 어디서 저렇게 근본도 없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까. 그러게, 내가 보육원 봉사는 우리 둘만 다니자고 했잖아. 애가 너무 없는 애들이랑 허물없이 지내게 했더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시부모님은 가식의 결정판이셨어요. 두 분 다 사립재단에 근무하시던 분이셨는데 워낙 많은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이라 하나뿐인 아들 앞에서도 언제나 고상한 척 연기를 하고 사셨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셨지만 당시에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했으니 도저히 반대할 수 없었던 거죠. 제 조건 때문에 반대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 다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시댁 근처에 마트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다시 마트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은 남편 앞에서는 그러라고 하셔놓고 저만 있을 때는 마트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보기보다 고집이 세다?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깟 마트 알바를 계속 해야겠니? 이번에는 좋은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제 기대가 처절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시겠지만 저 정직원이에요. 아르바이트 아니고요. 저 어머니 말씀대로 배운 것도 없이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은 계속 다닐 거예요.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너 어디 감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니? 아주 가정교육 받은 거 없다고 네가 대놓고 티를 내는구나. 제가 아무리 기세고 웬만하면 잘 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더군요. 그게 바로 시부모님이에요. 당시에 저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차분하고 다정한 게 제가 꿈꿔오던 이상형이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한 효자였어요. 시부모님이 저와 있을 때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 다르다는 이야기를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아직 몰라서 그래. 우리 부모님 20년 넘게 보육원에도 후원하고 계시고 외국에도 봉사도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절대 사람 차별하고 그러지 않아. 당신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알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 한 번쯤은 믿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녹음한 것까지 들려줬잖아. 그것도 그래. 앞뒤 상황도 없이 무작정 시부모님한테 혼나는 걸 녹음까지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왜? 당신 그걸로 우리 부모님 고소라도 하려고?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을 너무 믿고 있었어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막말을 들을 때 일부러 녹음까지 해서 남편에게 들려줬는데 남편은 직접 듣고도 믿질 않았어요. 저는 그로부터 꼬박 10년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어쩜 이런 박복한 팔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제 인생은 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엉망으로 붙여주더니 제게 자식도 안 주시더군요. 저는 불임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자 남편과 병원에 검사하러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제가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요. 저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남편이 외동이라 시부모님은 당연히 아이를 원하셨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으니 저를 더 미워하셨죠.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저에 대해 남편에게 이간질을 했어요. 제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어른들이 해주시는 밥만 얻어먹는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선비 같던 남편이 제가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를 하찮게 생각하더군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주말에 꼭 방에 누워 있어야겠어? 내려가서 부모님 과일이라도 좀 잘라드려. 방금 밥 먹고 설거지하고 올라왔잖아. 나도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 좀 놔둬.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가만 보면 되게 질리는 스타일인 거 알아? 하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은 거겠지만. 저는 그날 혼자 침대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별의별 순환을 겪고 구박도 받아보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에게 막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이 서럽더군요. 그래도 꾹 참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애써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저 같아도 저같이 박복한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걸 제가 남편 핸드폰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예언녀와 함께 변호사까지 만나고 다녔더군요. 애도 없이 매일 시부모님한테 괴롭힘까지 당하면서 내가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랑 왜 살았는 줄 알아? 그래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산 거였어. 그런데 당신까지 나를 배신해? 저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난 이미 당신한테 질렸다고. 그런데도 눈치 없이 내 옆에서 기생하는 거 지긋지긋해. 얼굴만 봐도 소름 끼친다고. 뭐, 기생? 돈도 벌고 집안일까지 다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기생을 해?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당신 가만둘 줄 알아? 저는 남편의 말에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기대하고 참고 산 걸까요? 사실 다시 가족을 잃는다는 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뺨 좀 때린 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끊어왔더군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했어요. 소송하느라 저는 직장까지 그만둬야 할 정도였죠. 일하면서 소송 준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인생을 걸고 남편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고 말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제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까지 구했으니 제가 이길 재간이 없었죠. 어느새 불륜 증거를 싹 다 정리했더군요. 이혼하고 나니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나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우선 먹고 살 집은 있어야 하니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집 한 칸 구할 보증금도 안 되더군요. 저는 급한 대로 모텔방에 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랑 텔레비전 하나, 화장실 하나 딸린 방이었지만 거지 같던 2층짜리 저택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고민할 건 딱 하나였어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였죠. 제 나이 벌써 4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었고 다니던 마트도 그만뒀으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나마 마트 일을 오래 했으니 저는 바로 PC방에 달려가 이력서부터 넣었습니다. 모텔 근처에 있는 마트란 마트에 다 이력서를 넣었죠. 그런데 이게 뽑힌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젊은 시절 취미로 취득해놓은 자격증이었어요. 분명 쓸만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운전은 면허만 따고 해본 적은 없었으니 무용지물이었고 그나마 제과제빵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쓸모가 있을 것 같았죠. 돈이 있어서 빵집을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누가 직원으로 써주겠어요. 저는 곧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할 만한 곳에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요양원이나 어르신들 목욕 방문 서비스 같은 걸 하는 회사란 회사에는 다 했어요. 다행히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갔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요양병원이었어요. 급하게 병동 간병인이 필요해서 부른 거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고령 환자들이 많다 보니 1대1로 하는 간병보다 아예 처음 입원할 때부터 다인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을 한두 명씩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우선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3개월이나 월급이 보장됐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사람 있는 곳은 어딜 가나 똑같더군요. 같은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니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 얼굴이 괴롭히기 좋게 생겼나 싶어서요. 기존에 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자마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렸는데 저더러 막내라고 부르며 자꾸만 선배 행세를 하더니 자기들이 해야 할 일까지 이것저것 제게 시키더라고요. 어느 날은 소병통을 다 모아서 제게 가져와 닦으라고 시키질 않나. 어떤 날은 제가 할당량으로 받아온 기저귀를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가져다 썼죠. 이 아줌마들이 제가 자기들보다 나이 몇 살 어리다고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까불어대더군요. 저는 시끄러워지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곳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 앞날을 위해 몇 번은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는 안 되겠더군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근무하던 간병인들끼리 짜고 멋대로 근무날과 휴무날을 잡아놨더라고요. 저를 몽땅 주말 근무로 빼버리고 자기들은 모두 주말에 쉬는 날로 체크했더라고요. 저는 한두 번 참아주다가 한 번 나를 잡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관리자가 쉬는 날 맞춰서 몇몇 간병인만 있는 자리에서 본때를 보여줬어요. 멋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무를 왜 이따위로 짜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여요? 저는 못 참으니까 당장 바꿔요. 안 바꾸면 병원 측에 다 이야기할 거예요. 너 어린 년이 참 말 싸가지 없이 한다. 하긴 이러니까 남편한테 이혼당한 거겠지만 너랑 달리 우리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주말에 일이 많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네가 좀 해.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넌 위아래도 없냐? 이 옆에 내가 말이면 단줄하나. 아줌마랑 내가 왜 위아래야? 똑같이 간병인 하는 처지에. 지금 당장 스케줄 바꿔. 안 그러면 네가 내 기저귀 훔쳐 쓰는 거랑 네가 근무 시간에 매일 농땡이 치는 거 내가 환자 보호자들한테 다 까발릴 거야. 뭐? 이 옆에 내가? 인연이 너 말 다 했어? 그날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머리끄댕이까지 잡고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지고 싸웠어요. 저는 혼자서도 여러 명을 상대로 지지 않고 싸웠습니다. 도대체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순탄하게 넘어가는 게 없었죠. 그날 싸움 이후로 병원 안에서 저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봄꽃이 만발하였길래 제가 일하는 병실의 할머니들을 산책시켜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담당하는 할머니들은 거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산책 나가기 수월했거든요. 산책이 끝나고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VIP 병실 할머니 한 분이 간병인도 없이 혼자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VIP 병실 환자분들은 그 재수없는 선배 간병인 담당이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혼자 멍하니 앉아 활짝 핀 꽃나무를 보고 계신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애잔해 보이는지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게 티가 났는지 제가 담당하는 할머니 한 분이 그 VIP 병동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제일 오래된 터줏대감이래요. 그런데 사정이 좀 딱하답니다. VIP 병실에 있으면 분명 돈 좀 있는 노인네일 텐데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자식도 하나 없이 항상 혼자라고요. 그때였어요. 저와 바로 얼마 전 다퉜던 그 선배 간병인이 소리를 지르며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더군요.
저는 절대 여기고 싶지 않아 바로 병실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제가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병실에 있으라니까 여기서 또 뭐해? 아이고, 이 할망구 또 휠체어에서 똥 쌌네. 또 뭘 주워 먹었길래 하루에 2번이나 똥을 싸? 오늘 약속 있어서 일찍 좀 퇴근하려고 했더니만 아휴, 할망구 때문에 일찍까지 다 글렀네. 그 순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할머니가 떨어졌어요. 저는 분명 제 눈으로 봤습니다. 글쎄, 선배 간병인이 할머니 뒤에서 휠체어를 세게 쳐서 넘어뜨리는 모습을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연세도 많으신 분 뼈라도 부러지면 어쩌라고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증거 있어? 이게 아주 생사람을 잡네, 사봐. 내가 이 할머니 10년 넘게 간병했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나 할머니 샤워시켜야 되니까 저리 꺼져. 보안관 총각, 여기 할머니 좀 샤워실로 옮겨줘. 저는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제가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아져서 간병인한테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할아버지들은 음흉하게 굴면서 은근슬쩍 몸을 더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간병인으로 일하다 보니 진상 환자들보다 못된 간병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특히나 저 선배 간병인은 분명 문제가 많아 보였죠. 아까 휠체어를 발로 밀 때도 분명 정원에는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담당하는 환자들을 병실로 보내고 불이 나게 샤워실로 달려갔습니다. 퇴근까지 미루고 말이죠. 근데 제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샤워실 안에서 선배 간병인이 할머니한테 막말하는 소리가 문 바로 앞까지 들리더라고요. 아유, 더러워.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똥을 이렇게 많이 싼 거야. 할망구는 내일 쫄쫄 굶어야겠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선배 간병인도 할머니도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난리를 치면 저 못된 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 이 환자분은 제가 씻길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뭐야? 내 머리끄댕이 잡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래? 선배님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어서 일찍 가봐야 외롭기만 해요. 제가 샤워 마저 시켜드리고 퇴근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멍청한 아줌마가 제 말에 홀라당 넘어가 신나게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목욕을 마저 끝냈습니다. 그리고 선배 간병인에 대해 은근슬쩍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원래도 저렇게 모질게 굴고 혹시 다치게 한 적 있느냐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 질문에 빤하게 제 얼굴만 바라보셨어요. 그것도 아주 한참을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 명찰을 만지작거리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어디 안 좋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더니 물에 젖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우리 아가 아직도 하얀 벚꽃 좋아해? 샤워실로 오기 전 이 할머니에 대해 다른 환자들에게 물어보고 왔어요. 저도 오지랖인 줄은 알지만 아무래도 자식도 없고 다른 가족들도 없다고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됐나 봐요. 저와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요. 저는 VIP 병동에 묵을 만큼 돈은 없지만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저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초라해 보일까 싶어 더 마음이 갔습니다. 원래 젊을 때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들어오셨다는데 최근부터 치매 증상도 조금씩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생각한 것보다 젊으시고요. 제게는 어머니 또래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어요.
벌써 이 요양병원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하니 비교적 젊을 때 들어오신 거죠. 저는 그냥 웃으면서 하얀 벚꽃을 제일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좋아하기도 했고요. 다음에 우리 집에 와. 내가 우리 집 마당에 커다란 하얀 벚꽃 보여줄게. 너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심은 거야. 할머니는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벚꽃나무를 좋아하는 누군가를 말이죠. 그래서 산책할 때도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벚꽃나무를 보고 계신 거였죠. 저는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샤워를 시켜드리는데 제 손에 닿는 살결도 냄새도 다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병원 일에 매진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끝날 때쯤 제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거예요. 마침 모텔에 달방비를 내는 날이었어요. 계약 3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정직원이 돼서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달방비를 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재계약 이야기가 없었죠. 저는 또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나 심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텔 앞에 웬 고급 세단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내리더니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이름을 대며 본인이 맞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김수민님을 전담 요양사로 고용하시길 원하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한 대표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차에 타고 도착한 장소를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랬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서요. 무슨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저택이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원에 하얀 벚꽃이 만발해 있더군요. 그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저를 고용하길 바라셨다는 대표님의 정체를 알 것 같더군요. 바로 VIP 병동에 계셨던 할머니 환자분이었어요. 제가 목욕을 해드리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퇴원하셨다길래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서 아쉬웠거든요. 혹시나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병원에서 일한 석 달 동안 딱 한 번 마주친 게 다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걸까요? 제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어요. 바로 이 집에 상주하면서 할머니만 전담으로 맡아서 일해줄 수 있냐고요. 저는 너무 좋았죠. 갈 곳도 없고 이번 주만 지나면 일자리도 사라지는데 두 가지 다 해결이 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런 낡은 모텔에 있지 말고 바로 짐을 챙겨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뵀을 때는 치매기가 좀 있으셨는데 집안에서 만난 할머니는 몸만 좀 불편하시지 정신은 멀쩡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서 나오신 것 같아서요. 저는 할머님의 말대로 바로 짐을 옮기고 할머니 댁에서 전담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오기로 정해져 있던 것처럼 꼭 내 집처럼 너무 편했거든요. 그 정도로 할머니는 저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정말 제 가족처럼 살뜰히 할머니를 챙겼어요. 그러던 중에 할머니께서 몸살이 심하게 걸리셨어요. 한번 열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밤새 옆에서 간호했죠.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잠도 오질 않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수미야, 가서 자. 약도 먹었고 네가 머리수건도 해줬으니 나는 이제 괜찮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열이 이렇게 펄펄 끓는데. 저는 정말 괜찮아요. 잠이야 나중에 자면 되죠. 지금은 할머니 열 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어쩜
엄마 없이 컸는데도 이렇게 바르게 자랐을까? 할머니는 종종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없이 컸는데 어쩜 이렇게 잘 자랐냐고요. 저는 엄마가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싶었죠. 그런데 운전기사분 말이 원래 대표님께서는 집에 사람을 들이기 전에 다 조사를 하고 들이신답니다.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저를 이 집에 들이기 전에 저에 대해 싹 조사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면서 집도 없이 나와 모텔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날 새벽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열이 떨어지질 않아 해열제를 한 번 더 물에 타서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좀 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안해서 할머니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잠시 눈을 감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께서 악몽을 꾸셨는지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것도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저도 깜빡 졸다가 바로 일어나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자다가 죽어버리면 이 허망한 세상에 또 너만 남겨질 텐데 내가 너를 2번이나 버릴 순 없지. 수미야, 저기 저 서랍 좀 열어봐 줄래? 전 할머니께서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는 횡설수설 하시더니 제게 서랍에서 뭘 꺼내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에는 웬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낡은 사진이요. 저는 그 사진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제 돌사진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건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보며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제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이 너무 놀라워서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홍경혜. 내가 네 엄마야, 수미야. 한참 동안 말없이 저는 할머니, 아니 엄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와 볼이 좁고 오똑한 콧대가 그러고 보니 저와 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엄마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지 말이죠. 엄마는 요양병원 정원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단번에 알아봤대요. 지난 몇 년간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못 만났었는데 말도 안 되게 만날 일 없다 싶어서 또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 전에도 종종 저와 비슷한 사람을 딸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어서요. 그런데 샤워실까지 따라온 저의 이름표를 보고 확실히 알게 되신 거죠. 수미, 내 딸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요양병원을 나와서 저에 대해 수소문을 하셨던 거예요. 만약 가족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이제와 괜히 자신이 나타나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고민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걸 보고는 많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엄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버리고 갔냐고 원망이라도 할까 봐요? 그게 아니야. 지금까지 엄마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다 늙고 병든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생만 시키고 훌쩍 죽어버리면 네가 너무 외로울 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엄마임을 숨기고 환자로서 제 옆에 있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제게 주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벌써 변호사에게 이야기까지 다 해둔 상태였고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와 제가 재산만 받으면 옳다구나 하면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수미야, 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난 그 지옥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려고 했어. 엄마는 남편이 어떤 인간이든 간에 어떻게든 저를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엄마더러 나가라고 하셨대요.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네 핏줄을 어디 감히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할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었는데 할머니가 곧바로 새 며느리를 드리려고 하셨대요.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삼촌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새엄마라는 사람이 잠깐 있었다고요. 물론 그 새엄마라는 사람도 아버지의 미친 짓에 금방 나가버렸지만요. 엄마와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옛말에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이 있죠. 어쩜 저는 엄마와 팔자가 똑같았습니다. 남편복, 시댁복도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자식도 없이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치매 증상이 있으셨던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엄마가 사실은 치매가 아니랍니다. 병원에서는 일부러 그런 척 한 거래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고 물었죠. 그건 바로 당시에 간병인이었던 그 미친년을 엄마가 혼쭐 내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래요. 그 간병인도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못되지 않았었어. 얼마나 친절하고 나한테 잘했었는데 나도 꼭 내 딸 같아서 잘해줬었고. 그런데 인연이 어느 날부턴가 날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라고. 그래서 내가 증거 좀 잡으려고 일부러 정신 나간 척 했지. 그리고 그 나쁜 년이 병원에서 저까지 괴롭힌 사실까지 알게 된 엄마는 요양병원을 나오자마자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그 미친 간병인을 고소했다네요. 그럼 이 집은 뭐예요? 아버지같이 거지 같은 남자랑 헤어지면서 돈 한 푼도 못 받았을 텐데 뭘 하셔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엄마는 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집을 나오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서 무조건 돈 많이 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에서 일했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소고기를 파는 식당에서 일하고요. 하루도 안 쉬고 저를 찾아오겠다는 일념으로 일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셨대요. 그러다가 어머니를 좋게 본 식당 사장님이 어머니에게 식당을 넘겼고 그 식당을 물려받아 고깃집 사장님이 되셨대요. 그제야 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큰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갔는데 이미 제가 집을 나간 뒤였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의 연락처나 직장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주질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 이후로 제 이름 3글자만 가지고 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는데 저를 찾지 못하신 거였죠. 저에 대한 그리움으로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하셨대요. 그렇게 고깃집을 날로 키워서 나중에는 건물까지 사셨답니다. 병원에 있을 때 VIP 병동에 계셨으니 잘 사는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한 수준이 아니더군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물 2개와 지금 사는 집까지 하면 시세로만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다 제게 주시겠답니다. 제발 받아줘, 수미야. 돈 가지고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이거 다 네 거야. 너 주려고 내가 악착같이 번 거니까. 저와 엄마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왔지만 이렇게 만났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있네요. 그 이후 그 큰 돈을 가지고 제가 뭘 했냐고요? 저는 딱 하나 복수했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요.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재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익명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꽤 큰 금액을요. 시부모님은 저인 줄도 모르고 기부자 명단에서 본 제 새 핸드폰 번호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꼭 저를 만나고 싶다면서요.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엄마가 고용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부모님의 회사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더군요. 저더러 여긴 갑자기 왜 나타났냐고요. 제가 연락받은 기부자라고 말하자 시부모님은 콧방귀를 끼며 사무실이 떠내려가려 무서댔습니다. 시부모님이 웃는 건 딱 거기까지였죠. 곧바로 저의 엄마의 담당 변호사 고소장을 보여드렸어요. 결혼 생활 내내 바보인 척하며 살기는 했지만 시댁에 살면서 보고 들은 게 워낙 많아요. 시부모님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죠. 두 분이 아주 오랫동안 수억의 기부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써오셨더군요. 제가 증거 수집하느라 이렇게 뵙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네요. 조만간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꽉 막혔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전 남편에게까지 매일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발 고소 취하마 좀 해달라고요. 여보, 장모님 찾았다면서? 너무 잘됐다. 나도 한번 뵈야지. 당신이 한번 시간 좀 내줘. 어? 개소리하고 있네.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장모야? 됐고, 곧 당신한테도 고소장 날라갈 거니까 그거나 잘 훑어봐. 엄마가 도와주셔서 저는 시부모와 전 남편에게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었어요. 단지 저도 하나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도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는 걸요. 요즘 저와 엄마는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죠. 앞으로 제게 꿈은 딱 하나였어요. 저희 엄마가 아주 오래오래 사시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